자,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49.42%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1,7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보수톱밥 부산에서 40%의 벽을 넘었습니다. 대선 이후 부산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동서대 남일재 사회복지학부 교수, 또 부산대 진시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49.42% 대 41.15%. 자, 표 차이가 예상했던 결과인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 먼저 진시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상을 약간 빗나갔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마지막 출구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의 득표가 기대되고 예상됐었는데 과반에 이르지 못했죠. 네. 그래서 예상을 빗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실망감, 당혹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선거라는 거는 구도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중요한데요.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는 구도였죠. 네. 왜냐하면 내란을 종식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에 가까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도 있었고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런 구도 내에서 이재명 후보는 앞서 있었고 정책에서도 세 번의 방송 토론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본인의 정책을 좀 얘기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두 분이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 시청자들은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네거티브 일관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물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반 이재명 정서가 또 강하게 확산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50% 이상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 약간의 몇 포인트가 감표되는, 감점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구도나 정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만은 인물 부분에서는 약간 고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물 부분에 하면 이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그렇습니다. 비호적 이미지를 좀 더 이겨내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일재 교수님은요, 이번 선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진 교수님께서 분석하신데 대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보수가 졌을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는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적으로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단일 대우를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과정에서의 자본도 있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있었다는 거 극복하지 못했다. 이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요. 방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리스크가 컸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컸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수 후보와 이준석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 합이 49.49예요. 그럼 이재명 당선자보다는 0.07%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데 보수 후보자들이 더 받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게임은 졌으나 내용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50대 50이라고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는 그대로 있다. 그래 보수가 결국에는 그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선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또 두 분이 동시에 단일화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여전히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을 한번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부에서는 졌지만 그러나 내용면으로 봤을 때 과반에 가까운 민심은 보수에서는 확실히 다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름의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선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저는 선전했다고 보죠. 만약 단일화가 됐었다면 진 교수님 단일화가 됐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약간 더 올랐지 않나.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었죠.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보수가 약진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부산 민심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40% 벽을 넘었습니다. 진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9%, 문재인 대통령이 39%였거든요. 이번에 1%로 올려서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고지를 넘어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40% 중반
중초반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하면 약간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아쉬움과 함께 좀 우려감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또 1년 후에 지방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 합이 60%예요. 예. 59%입니다. 60대 49도가 또 재현된 거거든요. 1년 후에 지방선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다 단순 다수결이잖아요. 이렇게 된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이 이런 6대4 구도라면 지방선거에서 약간의 지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상당히 강력한 지금 동진 정책이 필요하고 이번에 뭐 국토가 완전히 동서는 아니었잖아요. 예. 빨간색, 파란색이 동서는 아니었는데 그나마 대구 지역에 보면 대구는 23% 민주당 득표, 경북은 예. 26%거든요. 근데 부산, 경남은 40% 된단 말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최대 알겠습니다. 격전지를 삼을 수 있는 네. 데는 부산하고 경남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득표율이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그래야만이 민주당이 또 향후에 패권을 잡아가는 데 유리할 테니까요. 그래서 예. 민주당으로서는 더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 예. 발생한 거죠. 부산에서. 자, 조금 전에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있고 실제 부산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 예. 좀 다르죠. 부산일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아까 네네. 전국 구도를 말했는데 부산은 뭐 40%를 넘겼어요. 예. 진보가. 뼈 아픈 거예요. 음. 그래서 단순히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산의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17석을 석권을 했어요. 네, 한석을 제외하면. 네, 네. 그 상당히 앞섰단 말이죠. 근데 이번 40% 벽을 내줬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분명히 예. 있다.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네. 여전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여러 가지 패인이 여기 다 그대로 포괄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 그동안 부산 정치권에서 보여줬던 정치력, 존재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재다. 부산 정치권의 존재감 부재, 정치력 부재도 한몫했다. 예. 그러니까 부산 정치인들에 대한 부산 시민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컸을 것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단순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것보다도 예. 이거는 부산 정치권 전체에 대한 하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부산의 국민의힘 보수의 주권자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드디어 40%를 넘겼다고는 사실은 예. 부산이 뭐 대구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부산은 본토가 없는 도시라고 그래요. 예. 유권자의 구도가 대구와는 좀 다릅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40% 벽을 넘긴 것은 긴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은 뭐 예전에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수 텃밭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40%를 넘은 거는 어쨌거나 의미가 네, 의미가 있긴 한 거네요. 있죠. 남 교수님 예. 말씀대로. 분명히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또 고조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네. 40%를 넘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공약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와 HMM 이전, 동남투자은행 설립. 근데 저 글로벌 허브 도시랑 그 산업은행 이전 이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남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은 솔직히 실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수부 이전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수부 이전이라는 것이 진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예. 이거는 부산 표심을 끌기 위해서 산업은행을 못 주겠다고 하는 데 대한 대안으로 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해수부 안에서도 공무원들 다 반대하고 있죠. 노조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민주당 텃밭으로 볼 수 있는 인천이나 세종시에서 적극력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어요. 예. 그럼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표를 몰아준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해수부를 내부적 반대를 무릅쓰고 그 하나만 똑 떼가지고 예. 부산으로 가져올 것인가는 네. 두고 봐야 될 문제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고요. HMM 문제도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기업을 국가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이전한다. 실제 시장 권리도 맞지도 않고요. 국가 지분이 좀 있다 그러더라도 이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예. HMM의 내부의 노조들의 반대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은 크게 없다. 알겠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일 경우에는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걸 못 가져온 거예요. 이거 네. 굉장히 큽니다. 돈줄이거든요. 네. 그 이 산업은행을 내놓고 이재명 대표가 HMM하고 해수부를 한 거는 부산 알겠습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네. 일종의 정치 쇼에 불과하다. 저는 이래 봐서 이재명 대표의 이 공약에 대해서는 별 점수를 전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일단 실현 방안부터 예.
없습니다. 진짜. 예, 없고 또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효과성도 없습니다. 와봤자 알겠습니다. 효과성도 없습니다. 예, 예. 진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오늘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강하게 국무위원들한테 장관에게 요구를 한 뉴스가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제일 아쉽고 공을 들여야 되는 곳이 부울경 지역이거든요. 대구 경북은 뭐 20%대 득표를 가지고는 공을 쏟아도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부산은 뭐 오돈 시장 때 55%까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다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건 사실이고 정치라는 건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해내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산 민심 표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를 위해서 벌써 뛰는 거거든요. 1년 후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가덕 신공항 문제도 저는 좀 공기조정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예. 일종의 좀 그 로드맵을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은 뭐 실질적으로 오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대안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 그런 안으로 이제 동남투자은행 3조 원의 뭐 자금을 들여서 만드는 것.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이것이 과거에 그 민주당 정부가 진행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이걸 회생시켜서 예. 대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약진을 해서 민주당으로 다 바뀐다면 다시 한번 과거의 그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대안 사업, 현실적인 사업 알겠습니다. 어렵지만은 저항은 네.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부산에서 지방선거 해볼 알겠습니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준비한 질문들이 참 많은데 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께서 늘 저희 뭐 정치 패널로서 활동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나름의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을 시간이 많지 않아 30초씩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통합의 메시지를 냈어요. 그거는 우크릭도 해왔고요. 선거 과정에서.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릭을 해가 보수와의 통합 대통령,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네네. 정책 면에서 대거 보수 정책을 끌어내야 돼요. 지금 근데 하자마자 예. 이렇게 사법 리스크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부터 들어갔단 말이죠. 예. 이거 중지하고요. 네. 가능한 의미에서는 보수 인사들을 하는 탕평을 알아. 탕평을 해서 예. 통합, 거국, 예. 중립 내각을 하루비 만드는 것.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좋을 것이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네. 민주당 탈당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진시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 일이 많은데 거국내가 이런 건 좀 네.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뭐 국민들 바라는 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새 대통령한테 경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예, 해결하라. 성장을 강조하셨으니까 이번엔 선성장, 그다음에 분배도 동시에 고려하겠다 그랬을 때 그건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 이번에는 좀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 여기에 신경을 알겠습니다.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확실한 것은 분열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합치고 통합하는 그렇습니다. 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라도 통합 메시지 예. 보수와의 연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서대 남일제 부산대 진시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